서울의 Our 심장부 projections show a 테헤란로의 significant 스카이라인을 growth 압도하는 opportunity if 아우라 we leverage 캐피탈 these 타워의 emerging market 최상층 trends 회의실은 effectively. 차가운 Market 긴장감으로 trends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회의실 안의 공기는 날카롭고 무거웠다. 그 중심에는 아우라 캐피탈의 실세 박진우 전무가 있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제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가늠하게 했다. 박 전무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우라 캐피탈이 업계의 지형을 재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병을 통해 우리는 최소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대부분은 박진우 전무의 사람들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의 비전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듯한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강서연. 그녀는 아우라 캐피탈의 수많은 애널리스트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화려한 배경이나 인맥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한 회의실 안에서 미미하기만 했다. 박진우 전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순간적인 짜증과 함께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 씨, 뭔가 다른 의견이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이 위대한 도약에 동의하는 이 마당에 혹시 뭔가 놓친 부분이라도 발견한 모양이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 돋친 조롱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주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전무님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비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검토한 대상 기업의 현금 흐름 보고서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3분기 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의 수치가 일반적인 회계 처리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수치들을 정확히 짚어내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깬 것은 박진우 전무의 과장된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강서연 씨 역시 꼼꼼하시군요. 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 법무팀과 회계팀에서 모두 검토하고 넘어간 사소한 문제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마련이죠. 이런 대규모 딜에서는 약간의 불일치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전문성을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좀스러운 성격으로 치부해버렸다. 박 전무의 말에 동조하듯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비웃기 시작했다. 강 팀장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런 사소한 걸로 전체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 셈인가. 역시 여자는 큰일을 하기엔 시야가 좁아. 노골적인 비난과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심이었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회의는 박진우 전무의 승리를 선언하며 끝이 났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홀로 남은 서연은 거대한 테이블 앞에 선 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감과 함께 프로젝트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거대한 구멍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입구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 차림의 최민준 그녀의 전담 운전기사였다. 그는 특별한 표정 없이 서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퇴근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는 서연이 아우라 캐피탈에 입사했을 때부터 회사에서 배정해준 기사였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때 로비를 지나가던 박진우 전무의 라인에 속한 남자 직원 몇 명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저것 봐, 강 팀장이랑 저 운전기사. 둘이 세트로 항상 붙어 다니네.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다니니 무슨 대단한 임원이라도 된 줄 아나 봐. 현실은 회의에서 망신만 당하는 신세면서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서연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들은 서연뿐만 아니라 그녀 곁에 있는 민준까지 한데 묶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차문을 열어 서연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도울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든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서연은 단 한 번도 짐작해 본 적이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아우라 캐피탈 타워를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회의에서 겪었던 굴욕과 모멸감이 다시금 심장을 핥히었다. 그녀가 틀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정말로 그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데이터 속에 작은 불일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운전석에서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평소에 업무 외적인 말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나 부하 직원인 운전기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차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금 전 민준의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비웃고 무시하더라도 이 찜찜한 의심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볼 것인가? 박진우 전무의 권력은 막강했고 그에게 밉보인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멈춰섰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그를 향해 말했다. 최민준 씨, 내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와주세요.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다. 모두가 비웃어도 상관없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어떤 묵직한 신뢰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기 전 백미러로 아우라 캐피탈 타워의 꼭대기를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낮에 보았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다시 열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모멸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오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직감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서연은 다짐했다. 반드시 저 오만하고 부패한 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겠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용한 오피스텔 안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이 그녀의 결심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선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푸른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을 때 강서연은 이미 아우라 캐피탈 타워의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 속에서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어제의 결심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 전무와 그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감정이 아닌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라는 갑옷을 입어야만 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복잡하게 열려 있었다.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자회사들의 실적 보고서, 자산 매각 관련 계약서, 그리고 업계 동향 분석 자료까지. 그녀는 거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진실이라는 단 한 방울의 물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몇 주에 걸쳐 팀 단위로 분석할 분량을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혼자서 소화해내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그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인수 대상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이 최근에 헐값에 매각한 자회사 중 하나의 회계 장부였다. 표면적으로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평범한 구조 조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 몇 개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축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다. 축소 평가된 특허 기술, 그 기술을 헐값에 사들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를 추적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소유주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몇 단계만 거치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박진우 전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투자 자문회사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였다.
서연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 별도의 보안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으면 최소한 피닉스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요구할 명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며 알아볼 수 없는 에러 메시지들로 가득 찼다. 시스템이 강제로 재부팅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그녀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컴퓨터는 꺼졌다, 켜졌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서연은 재부팅된 컴퓨터의 파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정리하고 분석했던 모든 파일들, 특히 박진우 전무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폴더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확히 그녀가 작업하던 데이터를 노리고 공격한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한편 같은 시각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침 운동을 막 마친 참이었다. 그의 최측근이자 IT 보안팀을 총괄하는 오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전무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강서연의 개인 작업 폴더는 완전히 삭제했고 복구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땀을 닦았다. 수고했어. 감히 내 계획에 흠집을 내려 하다니. 아직 자기가 뭘 건드렸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이지.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해. 또 다른 헛짓거리를 하면 즉시 보고하고. 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몇 번이고 파일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인 듯 데이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허탈감의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진실의 실마리가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증거도 없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녀는 망상에 사로잡힌 거짓말쟁이로 몰려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때였다. 사무실 입구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최민준이 종이컵 2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였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우유였다. 팀장님 밤새 일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피곤하실까봐.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컵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챙겨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 고마워요.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지친 얼굴과 절망적인 표정을 본 민준이 무심코 그녀의 모니터를 흘깃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컴퓨터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같은 화면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푸념을 늘어놓았다. 내 중요한 파일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그녀의 컴퓨터를 바라보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요.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혹시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은 기가 막혔다. 아우라 캐피탈의 최정예 IT 보안팀도 복구하지 못할 흔적을 운전기사가 그것도 수리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부인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비켜주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척했다. 역시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서연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그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아닌 검은 화면에 흰 글씨만 가득한 커맨드 라인 창을 열었다. 그리고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명령어들을 망설임 없이 입력해 나갔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수리점 아르바이트생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고 데이터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최상급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역추적하여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냈고 삭제된 파일들이 일반적인 저장 공간이 아닌 시스템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임시 캐시 영역에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서연의 바탕화면에 복구된 파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다. 폴더 안에는 그녀가 지난밤 내내 작업했던 모든 파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민준은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됐네요. 이게 왜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막 누르다 보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라고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 그녀가 본 것은 결코 운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리고 그의 순진한 표정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의심을 이어갈 수 없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최민준 씨.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천만에요.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복구된 파일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녀의 손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운전기사인 최민준. 그는 대체 누구일까? 예전 수리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그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방금 전 보여주었던 신기에 가까운 컴퓨터 실력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비밀과 함께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자의 비밀까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적어도 지금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서연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복구된 파일을 손에 쥔 강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증거를 들고 곧바로 박진우 전무를 찾아가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의 권력은 회사 내부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박진우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정의를 중시하는 인물이 필요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재무리스크 관리본부장인 김영준 상무였다. 김 상무는 회사 내에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화려한 파벌에 속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박진우 전무와는 성향이 달라
잦은 마찰을 빚었지만 회장조차 그의 전문성과 강직한 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라면 최소한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며칠 뒤 어렵게 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김영준 상무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실용적이고 단정했다. 김 상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맞이했다. 강서연 팀장 용건이 뭐라고 했죠?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긴장되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회사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축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페이퍼 컴퍼니가 박진우 전무의 처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데이터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연의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김 상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제시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분석에는 단 하나의 감정적인 동요도 비약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데이터만이 존재했다.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상무는 한참 동안이나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강 팀장의 분석은 매우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군.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의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야.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김 상무의 다음 말은 그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강 팀장,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문제야. 상대는 박진우 전무 일세. 이사회와 노조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를 상대로 이런 불확실한 증거만으로는 싸움을 시작할 수 없어. 내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순간 이건 진실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번질 걸세.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희박해.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이 자료는 내가 검토해 보겠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 연락을 기다리도록 하게. 그의 말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김 상무의 신중함과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김 상무를 만났다는 사실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박진우 전무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감히 자기 영역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뒤를 캐고 반대 세력과 접촉하려 한 강서연의 행동은 그에게 있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자 선전포고였다. 차가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멈춰섰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그를 향해 말했다. 최민준 씨, 내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와주세요.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다. 모두가 비웃어도 상관없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소문은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가 능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밀려났다고 수군거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그녀가 박진우 전무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일부러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자리를 피했다. 점심시간이면 탕비실에 모여 그녀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 팀장, 요즘 한가해서 좋겠어. 저러다 곧 책상 빼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밉보여서 저 고생을 한담.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거대한 투명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매일 저녁 녹초가 된 몸으로 회사를 나서는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최민준 뿐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 문을 열어주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의 침묵은 서연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민준의 변함없는 존재감은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등대 같았다. 어느 날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서연은 차에 타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들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내가 너무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걸까? 그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꽉 막힌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뱉어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 운전석에서 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아버지는 어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앞을 본 채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항해할 때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려 하면 배는 뒤집히고 만다고.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키를 아주 조금씩만 단일, 도씩만이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의 말은 서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빗줄기 같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거대한 파도 즉 박진우의 권력과 그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고만 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절망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당장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회의는 박진우 전무의 승리를 선언하며 끝이 났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홀로 남은 서연은 거대한 테이블 앞에 선 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감과 함께 프로젝트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거대한 구멍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강서연의 외로운 조사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박진우 전무가 과거에 주도했던 프로젝트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이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의 외피를 완벽하게 두르고 있었고 비리의 흔적은 여러 단계의 차명 회사와 복잡한 자금 흐름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녀가 점차 지쳐가던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고 제목은 없었다. 호기심과 경계심 속에서 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응답하십시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구원의 손길일 수도 혹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몇 시간을 고민했다. 이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박진우에게 원한을 품은 내부의 적일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 중 한 명일까? 어떤 경우든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시간은 이틀 뒤 저녁 8시, 장소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서점이었다. 제보자는 혼자 올 것과 그 어떤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서연은 약속을 수락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시하고 있었다. IT 보안팀의 오 실장은 서연의 컴퓨터에서 발신된 암호화 통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박진우 전무에게 보고했다. 전무님, 강서연이 외부의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암호화 수준으로 보아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박진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쥐새끼 같은 년. 결국 꼬리가 길었군. 당장 사람을 붙여 누굴 만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따끔한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도록. 약속 당일 서연은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다. 주차장에는 언제나처럼 최민준이 차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점의 주소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고 서울의 화려한 저녁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다가올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였다. 백미러를 주시하던 최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몇 번의 차선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민주는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평온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의 비난과 조롱도 그저 폭풍 속의 소음처럼 여기기로 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진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과거의 프로젝트 데이터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진우 전무가 과거에 진행했던 다른 MA 프로젝트들 속에 피닉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패턴의 비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운 것이다. 폭풍은 여전히 그녀의 주변에서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표류하는 난파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단단히 붙잡고
단일 도씩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전기사가 침묵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경로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검은 세단 역시 망설임 없이 그들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민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팀장님, 안전벨트를 꽉 매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가 원치 않는 동행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이 알던 최민주는 그저 과묵하고 친절한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복잡한 서울의 골목길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에서 직각에 가까운 드리프트를 선보이며 코너를 빠져나갔고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 질주했다. 그의 운전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정밀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가 격렬하게 흔들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석에 앉은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목표물에 집중하는 사냥매처럼 그의 모든 신경은 전방의 도로와 백미러 속의 추격자를 향해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 지형과 교통 흐름을 이용하여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벌리려 시도했다. 추격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몇 번이고 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려 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연의 차를 양옆으로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보였다.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순간 민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트럭의 불빛을 보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서연을 향해 짧게 외쳤다. 꽉 잡으세요. 그리고는 스티어링 휠을 꺾어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민준의 정확한 계산 덕분에 마주오던 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추격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급정거했고 그 사이 민주는 다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그들을 따라오는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남자 덕분에 살아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정신을 차린 서연은 운전석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흐트러진 곳 하나 없이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지옥 같은 추격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가졌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합쳐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과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저는 팀장님의 운전기사입니다. 팀장님, 제 임무는 팀장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려던 목적지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약속 장소는 발각되었고 비밀스러운 연대는 시작도 전에 위협받게 되었다. 그리고 서연과 그녀의 운전기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심과 비밀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세단이 바짝부터 따라오고 있었다. 창문이 어둡게 선팅되어 있어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은 명백하게 느껴졌다. 저 차는 대체 서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주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과 함께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등바디에 몸이 깊게 파묻혔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박진우 전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 실장으로부터 강서연을 추격했지만 놓쳤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만족했다. 놓쳐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그녀의 뒤를 쫓았고 그녀가 만나려던 쥐새끼에게도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이야. 아마 지금쯤 둘 다 겁에 질려 이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걸. 그의 사무실에는 오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이제 강서연이라는 귀찮은 장애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믿었다. 그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거칠 것 없이 순항할 것이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무의미한 시간들을 회사에서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책상에 앉아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텅 빈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은 이제 동정심 어린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불쌍하게도 전무님께 밉보여서 저렇게 됐군. 그들의 동정은 비수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하지만 서연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점은 최민준에게로 옮겨간다. 그날 밤 서연을 그녀의 오피스텔에 내려준 후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형 건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삼엄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였다. 그날 밤의 아찔한 추격전 이후 강서연의 세계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고 익명의 제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보냈던 이메일 주소는 폐쇄되었고 더 이상 응답이 없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동아줄은 썩은 지푸라기처럼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다. 절망감과 고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상황은 그가 묻자 요원이 즉시 보고를 시작했다. 오늘 강서연 팀장을 미행했던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전무의 지시를 받는 흥신소 소속입니다. 그리고 강 팀장과 접촉하려 했던 제보자는 대상 기업의 재무팀 소속이었던 김 대리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격전 직후 그에게 신변의 위협이 가해진 정황을 포착하고 저희 쪽에서
먼저 접촉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민주는 메인 스크린에 떠 있는 김대리의 신상 정보를 바라보았다. 그가 가진 증거는 확실한가? 내 박진우 전무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내부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지시를 내렸다. 김대리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가 가진 증거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서 분석팀에 넘겨. 그리고 박진우의 흥신소 라인을 역으로 추적해 그놈들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전부 긁어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의 명령을 수행했다. 민주는 또 다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박진우 전무와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사적인 만남까지 박진우의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최민주는 서연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망과 자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박진우의 비리를 캐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는 아우라 캐피탈의 창업주이자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구 최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경영에 나서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의 그림자 속에서 회사를 좀먹는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비밀 조직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진우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때 강서연이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박진우의 계획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탁월한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을 완수할 수 있는 칼날이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는 그녀를 시험했다. IT팀의 공격을 막아주었을 때도, 추격전에서 그녀를 구해냈을 때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서연을 해고하거나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려 할 때마다 민주는 교묘하게 정보를 흘리거나 상황을 조작하여 박진우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서연은 자신이 홀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주변에는 민준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방패가 항상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작전 본부의 한쪽 모니터에는 서연의 오피스텔 주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그녀의 방을 바라보는 서연의 희미한 실루엣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느끼고 있을 절망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나설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큰 싸움을 위해, 그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로 머물러야만 했다. 실장님 박진우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요원의 보고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민주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섰다. 그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뱀의 머리를 치려면 놈의 돈줄부터 끊어야 하니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덫의 중심에 서 있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매일 아침 그의 가장 큰 적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과묵한 운전기사였다. 절망의 나날들은 잿빛 안개처럼 강서연의 일상을 잠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혔고 그녀는 거대한 성벽 앞에 홀로 남겨진 폐잔병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무심코 회사 공용 인트라넷의 익명 게시판을 스크롤하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의 글 하나를 발견했다. 피닉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리스크, 유령 자산에 대하여. 글의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었다. 작성자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대상 기업이 인수한 유럽의 한 바이오테크 회사의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회사가 보유한 신약 개발 특허가 사실은 임상 실험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사실상 휴지 조각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복잡한 데이터와 업계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일반 직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문장들이 선명한 그림처럼 들어왔다. 이것은 그녀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박진우 전무의 횡령과 배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글은 프로젝트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훨씬 더 거대한 사기극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실 자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하여 아우라 캐피탈에 떠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적극적인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또 다른 내부 고발자,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려는 누군가의 함정하지만 누가 왜 이런 고급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올렸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에게 누군가 던져준 하나의 희미한 등불과도 같았다. 비록 그 등불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하지만 이번의 방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치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무모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적의 오만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인사팀을 찾아가 지방지점 발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회사의 주요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직 중에 한직으로 꼽히는 기록물 관리팀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에 경악했다. 아우라 캐피탈 최고의 엘리트 애널리스트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유배나 다름없는 길을 택한 것이다. 박진우 전무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결국 제 발로 기어나가는군. 내가 뭘 했어, 오 실장. 계집애의 객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감히 나한테 덤빈 결과가 어떤 건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야. 그는 최고급 시가에 불을 붙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의 눈에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발밑에 납작 엎드린 가련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발령 신청을 즉시 승인했다. 서연을 안타깝게 여겼던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과거 그녀의 보고서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김영준 상무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치자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강 팀장 결국 이렇게 포기하는 건가? 자네의 그 날카로움과 용기를 믿었는데 안타깝군. 그녀를 남몰래 따르던 후배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녀의 항복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와 신념마저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 비쳤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진우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너무나도 교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다. 그때 강서연이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박진우의 계획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탁월한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을 완수할 수 있는 칼날이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최민준이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본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트렁크를 열어 짐을 실어주었다. 차가 서울 본사를 빠져나와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우라 캐피탈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패배의 씁쓸함 대신 결전을 앞둔 장수의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유배지인 지방기록물관리사무소는 본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낮고 초라한 건물이었다. 먼지 쌓인 서고에는 수십 년간에 잊힌 서류들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새로운 업무는 이 낡은 종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 잊힌 서류 더미 속에 그녀가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익명의 게시글에 언급되었던 유럽의 바이오테크 회사 아우라 캐피탈은 10여 년 전 그 회사를 인수했다가 몇 년 뒤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매각한 전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진우였다. 본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당시의 자세한 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낡은 서고라면 디지털화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과거의 원본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서연은 낮에는 성실한 기록물 관리 직원인 척 연기하며 밤에는 홀로 남아 촛불 아래에서 탐정이 되어 서고를 뒤졌다. 그녀는 박진우가 방심하고 있을 지금 이 시간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좌천당한 충격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거대한 반격을 위한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끝에 마침내 그녀는 낡은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아테나 최종 손실 처리 보고서. 서류철 안에는 박진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보고서와 함께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외부 법률 자문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의견서에는 인수 대상이었던 바이오테크 회사의 특허 가치가 이미 부풀려져 있다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실적과 리베이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인수를 강행했던 것이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10여 년 전에 사기극의 완벽한 재현이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교묘하게 숨기고 똑같은 수법으로 더 큰 사기를 치려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그녀의 굴욕적인 후퇴와 인내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오만한 사냥꾼이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시하고 있었다. IT, 보안팀의 오 실장은 서연의 컴퓨터에서 발신된 암호화 통신의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박진우 전무에게 보고했다. 전무님, 강서연이 외부의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암호화 수준으로 보아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박진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쥐새끼 같은 년, 결국 꼬리가 길었군. 당장 사람을 붙여 누굴 만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따끔한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도록. 그의 주변에는 그의 충실한 수하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축배를 들 기세로 박 전무에게 아첨을 늘어놓았다. 전무님,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무님은 명실상부한 업계의 신화가 되실 겁니다. 박진우는 그들의 칭송을 당연하다는 듯이 즐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로젝트 성공 이후 자신이 누리게 될 부와 명예, 그리고 회장 자리까지 오르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작은 걸림돌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회전문을 향했다. 그곳에는 지방 기록물 관리소로 좌천되었던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로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패배하여 떠났던 그녀가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등장은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녀를 동정했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시선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 평온함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을 기다리는 자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진우 역시 그녀의 등장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발악이라도 하러 온 모양이군. 아니면 내 위대한 성공을 직접 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건가. 그는 서연의 존재를 자신의 승리를 더욱 빛내줄 들러리로 취급하며 다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고 있는 낡은 서류 가방 안에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주변으로 수많은 속삭임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단 하나 몇 시간 뒤에 열릴 이사회를 향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다 준 최민준을 떠올렸다.
오늘 아침 차 안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평소와 달리 최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팀장님.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자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과정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어조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운전기사가 아닌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동지처럼 보였다. 그의 그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감마저 지워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강력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되새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글의 과정을 믿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가 찾아낸 진실의 힘을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착석해 있었고 박진우와 그의 팀은 발표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서연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우의 최측근인 오 실장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서연 씨 여긴 어떻게 왔지? 당신은 이사회 참석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아는데. 서연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주주이자 아우라 캐피탈의 직원으로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켜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 실장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 사이 서연은 그를 지나쳐 회의실의 거대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녀가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박진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는 그녀의 무모함을 비웃는 듯한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미소가 잠시 후 어떻게 절망과 공포로 바뀌게 될지를.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박진우 전무를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과 같았다. 그는 단상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제스처와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피닉스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한 데이터와 이상적인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사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우라 캐피탈의 구원자이자 미래 그 자체처럼 보였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고 최종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강서연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표결에 붙이시기 전에 이 프로젝트의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우의 얼굴에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강서연 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언권을 요청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어. 경비원들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에 그의 수하들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의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한때 총명했지만 이제는 몰락한 직원으로 보이는 이 여자의 눈에서 뜻밖의 결연한 빛을 보았다. 강서연 씨 발언 시간을 길게 줄 수는 없소. 딱 3분만 주겠소. 그 시간 안에 이사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업무 방해죄로 정식 징계에 회부될 것이오. 서연은 의장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낡은 서류 가방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10여 년 전 우리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패로 끝났던 프로젝트 아테나의 최종 보고서 원본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나이 많은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회사에 잊고 싶은 실패의 역사였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프로젝트 아테나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 자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0여 년 전 프로젝트 아테나의 실무 책임자 역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박진우 전무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적힌 박진우의 서명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보였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저건 그저 회사에서 좌천당한 직원의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와 이 위대한 피닉스 프로젝트를 엮어서 어떻게든 제게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복수극일 뿐이라고요. 저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하며 서연을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갔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고 이사들의 표정은 다시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강서연 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이제 표결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두 개의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 속에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블랙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변호인단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서연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던 과묵한 운전기사 최민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최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왕처럼 보였다. 그때 의장 옆에 앉아있던 선대회장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었던 원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감격과 경애가 뒤섞인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저희 아우라 캐피탈의 창업주 최상현 회장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자 현재 우리 회사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신 최민준 실장님이십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불신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죽은 줄로만 혹은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량인 줄로만 알았던 회장의 아들이 바로 저 남자란 말인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상하리만치 뛰어났던 컴퓨터 실력, 비범한 운전 실력,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말라던 그의 조언까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카메라는 박진우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매일같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강서연 옆에 붙어 다니는 촌스러운 운전기사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회사의 주인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민주는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박진우에게 가다 고정되었다. 박진우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치 거대한 힘에 짓눌린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는 침묵 속에서 민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우 전무, 내 회사에 당신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진짜 이사회를 시작해 볼까? 최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의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의 주인이자 심판자였다. 박진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최민준 실장님, 말도 안 돼. 당신은 분명.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회의실의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의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상석을 내주었다. 민준이 자리에 앉아 그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했고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증거의 산이었다. 지금부터 진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렸다. 그의 법률팀 소속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서연이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대상 기업의 현금 흐름 보고서였다. 하지만 민준의 팀이 제시한 자료는 서연의 분석을 넘어 자금의 흐름을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 유주는 바로 박진우 전무의 처남이었다. 스크린에는 돈이 오고 간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박 전무와 처남이 비밀리에 만나 거래를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증거로 제시되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파일을 열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아테나 은폐된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서연이 낡은 서고에서 찾아낸 보고서와 함께 당시 박진우가 외부 법률 자문단의 경고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해외 계좌 내역까지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것은 그가 한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배를 채워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착석해 있었고 박진우와 그의 팀은 발표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서연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우의 최측근인 오 실장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서연 씨 여긴 어떻게 왔지? 당신은 이사회 참석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아는데. 민준의 시선이 IT 보안팀의 오 실장에게 닿자 그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스크린에는 오 실장이 박진우의 지시를 받고 서연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녀를 미행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텍스트로 떠올랐다.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는 박진우와 오 실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쥐새끼 같은 년,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따끔한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박진우의 편에 서서 그에게 아첨하던 임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이건 쿠데타야. 근본도 없는 놈이 나타나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수작이라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민준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박진우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내려진 파멸의 선고처럼 회의실 안을 울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오 실장을 비롯한 그의 핵심 공범들 역시 차례대로 체포되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아우라 캐피탈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은 이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박진우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담담한 만족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조용히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운전기사도 회사를 되찾은 왕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거대한 책임감을 짊어진 한 남자였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저건 그저 회사에서 좌천당한 직원의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와
이 위대한 피닉스 프로젝트를 엮어서 어떻게든 제게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복수극일 뿐이라고요. 저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는 이사들을 향해 호소하며 서연을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갔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고 이사들의 표정은 다시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박진우 전무의 왕국이 무너진 후 몇 주간 아우라 캐피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대한민국 전체가 희대의 금융 스캔들에 경악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남은 직원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한 것은 새로운 리더 최민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서고나 사무실 구석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의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고 그녀는 기대 이상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박진우가 남긴 부실의 흔적들을 하나씩 도려냈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했으며 실력과 정직함을 갖춘 인재들을 재배치했다. 예전에는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의 명확한 분석과 흔들림 없는 결단력에 경외심을 표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무모한 주제넘은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대신 원칙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리더라는 새로운 평가가 뒤따랐다. 과거의 조롱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민준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회의실이 아닌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선대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운전기사의 유니폼도 냉철한 심판자의 블랙 슈트도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에 그는 이제야 제 나이대의 청년처럼 보였다. 강서연 팀장님 잠시 앉으시죠. 그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가 가리키는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고요함과도 같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아우라 캐피탈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왜 제 정체를 숨기고 당신 곁에 있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다. 아버지인 최 회장이 돌아가신 후 회사를 좀먹는 내부의 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 박진우라는 거대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서연 씨. 그리고
당신은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서연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과 절망,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도.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들고 그녀에게 돌아와 건넸다. 그것은 아우라 캐피탈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 임명장이었고 그곳에는 강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거절하려 하자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우라 캐피탈에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이나 교활한 정치력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정직한 리더십입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는 회장으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아우라 캐피탈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녀의 인생을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장님. 아니, 회장님.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주인과 운전기사도 상사와 부하 직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등한 파트너였다. 몇 달 후 아우라 캐피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젊은 여성 CEO로 취임한 강서연은 탁월한 능력으로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고 최민준 회장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도우며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나갔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서연은 CEO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든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제 운전은 누가 해주나요? 새로 온 비서실에서는 자꾸 기사를 배정해준다고 하는데 왠지 좀 어색해서요. 그녀의 농담에 민준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요, 그 자리는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운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그녀의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물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녀를 올감했던 조롱과 멸시는 이제 아득한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도시의 불빛들이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갈 아우라 캐피탈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